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기획보다 중요한 과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전 결과물과 그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계획하는 일. 하물며 수백 수천억이 오가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 기획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소개할 이 모델도 이 상품 기획의 중요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부도 직전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저격한 상품 기획과 뛰어난 경쟁력을 갖춰 카니발과 함께 기아차를 RV 명가로 자리잡게 했던 차. 세대를 거듭하며 패밀리카로 사랑받았지만 어긋난 상품 기획과 컴팩트 MPV 시장의 몰락으로 지금은 아쉽게도 우리들의 추억 한 켠에 남아버린 이번 시간에는 기아의 컴팩트 MPV 카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운명이 뒤바뀌었던 1990년대, 기아차 역시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마츠다의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대의 신차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갈고 닦은 기아는 나름 뛰어난 상품성의 독자 개발 모델을 선보일 수 있을 만큼 성장했지만 정작 회사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플래그십 엔터프라이즈부터 스포츠카 엘란, 계열사 아시아 자동차의 대형 상용차에 이르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긴 했지만 소위 봉고 신화로 대표되는 소형 상용차를 제외하면 늘 시장 1위 현대에 밀리고 대우에 치이는 만년 2위 브랜드였죠. 전통적인 세단 시장은 이미 풀라인업을 갖춘 현대차가 꽉 잡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우차와 쌍용차, 심지어 삼성까지 세단을 들고 뛰어든다고 하니 갑자기 K5 같은 엄청난 게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세단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장 1위 현대차 주력 제품과의 정면 승부라는 모험보다는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세웠고 또 한 번의 봉고 신화를 꿈꾸며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한 RV 차량 개발에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크레도스의 차대를 활용한 한국형 미니밴 카니발이 1998년 출시됐고 기아차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준중형 세단 세피아의 차대를 활용해 코드네임 RS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에 함께 개발됐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 아제라이드 출연으로 얼굴을 널리 알린 황순아 칼럼니스트가 이 차량의 기획을 맡았죠. 그의 저서에 담긴 개발 비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 등 선진 자동차 시장에서 일찌감치 RV 붐을 체감하고 이 컴팩트 MPV에 대한 제안을 올렸는데 당시 경영진과 개발진이 이 모델의 컨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그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앞서 비슷한 컨셉의 제품 미쯔비시 샤리오를 들여와 내놓은 현대전공의 산타모가 준수한 상품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과 생소한 형태 덕분에 출시 초 국내 시장에서 뜨뜻미지근한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던 것이죠. 결국 사장을 건너뛰고 회장에게 다이렉트로 제안서를 올리는 패기를 선보여 우여곡절 끝에 개발은 진행됐지만 개발 도중에도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주인이 바뀌는 등 온갖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단합력이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죠. 이런 난리통에도 일단 출시까지는 해봐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전 직원이 뭉쳐 이윽고 1999년 드디어 RS의 양산형 모델이 그 모습을 드러냈죠. 차명 카렌스는 자동차를 뜻하는 카와 르네상스의 합성어로 자동차의 새로운 중흥기를 열겠다는 기아차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카니발과 비슷한 부드러운 인상에 늘씬한 차체, 형태는 외건에 가까웠지만 범퍼와 도어 가니쉬를 투톤 처리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더했고 소형차를 기반으로 했음에도 여느 중형 SUV와 맞먹는 늠름한 크기를 자랑해 소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죠. 다만 아무리 스타일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하는 미니밴인 것을 감안해도 등장 당시부터 이미 몇 년은 된 차 같다며 스타일이 고루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카렌스의 성패에 의문을 품었던 당시 경영진의 염려가 작용해 최대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디자인을 채택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도요타의 7인승 MPV 입섬의 스타일을 필요 이상으로 반영했고 때문에 외관이 굉장히 비슷해졌죠. 무엇보다 카렌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실내 공간에 있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의 미다리네를 그대로 투입한 TV 광고를 꽤 오랜 기간 방영했던 게 떠오르는데요. 내 집처럼 편안한 차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3대가 함께 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했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이 흔했고 다 함께 외식이라도 하러 가려면 값비싼 중형 SUV나 스타렉스, 봉고 같은 승합차가 필요했는데 어차피 부부 내지 가장이 혼자 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런 차량들은 좀 부담스럽죠. 이 빈틈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카렌스의 적절한 사이즈는 수많은 가장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산타페 편에서 짧게 언급했던 승차 정원 늘리기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어거지에 가까운 3열이 아닌 좁긴 하지만 제대로 된 3열 시트를 갖췄다는 점도 경쟁력 있는 부분이었죠. 특히 5대5로 분할된 뒷좌석 시트를 모두 접으면 비슷한 가격의 세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활한 적재 공간이 펼쳐졌기 때문에 패밀리카와 업무용 차량의 구분이 없는 현장직 소비자나 자영업자들도 선호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스티어링 휠 뒤편에 위치한 칼럼식 자동 변속기 레버를 장착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변속기 레버가 위치하는 중앙 콘솔을 비워둠으로써 좌석 간 이동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지금도 거대한 수납 공간을 만드는 등 실용성을 극대화할 때 이런 설계를 쓰곤 하죠. 주행 중 탑승객에 대한 안전이 강화된 지금은 그 중요성이 많이 희석됐지만 당시에는 주행 중에라도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워크스루를 갖추는 것이 미니밴의 덕목처럼 여겨지던 때였죠. 필요하다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조수석에서도 뒷좌석으로 언제든 넘어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덕분에 좁은 곳에 주차하고 조수석으로 내리기도 수월했죠. 단 수동 변속기 차량은 일반적인 플로어 타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컬럼식 자동 변속기를 사용했던 현대차의 중형 MPV 트라제 XG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에 기존의 고리타분한 운전자 중심 구조가 아닌 안정적인 좌우 대칭 레이아웃에 오디오 유닛을 최상단에 배치해 조작 편의성도 뛰어났고 당시에 고급 사양이었던 CD 플레이어는 물론 보여주기용 옵션이었지만 TV, VCD로 영화 감상이 가능한 AV 시스템까지 탑재한 것은 카렌스를 그저 짐차, 생계형차가 아닌 세단 같은 승용차로 어필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중형 세단 크레도스에 쓰이던 4기통 1.8L LPG 및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습니다.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가벼운 공차 중량으로 무난한 가속감을 제공했고 가스식 쇼버와 듀얼링크 타입의 후륜 서스펜션으로 패밀리카의 덕목인 안락한 승차감까지 제공했습니다. 다만 가뜩이나 세단 베이스라 지상고가 낮은데 서스펜션마저 물렁하게 세팅돼 있어서 사람을 꽉꽉 채워 탑승하면 뒷부분이 심하게 주저앉아 하부를 긁고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네요. 카렌스는 등장 당시부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다른 차량들을 소개하면서 주로 비극으로 다뤄졌던 IMF 외환위기가 이 카렌스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기회로 작용했어요. 1천만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시작 가격과 7인승 이상 승합차 혜택을 등에 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자동차세, 여기에 연료비까지 저렴한 LPG 파워트레인이 방점을 찍었습니다. LPG 연료를 쓰는 차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제약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된 건 비교적 최근 일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LPG 세단은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소비자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승합차는 이런 제약이 없었죠. 이를 노려 LPG 파워트레인이 SUV, 미니밴 같은 RV 차량에 폭넓게 적용되면서 일반인도 특수한 조건 없이 LPG 차량을 살 수 있었고 이를 공략한 카렌스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됐습니다. 2001년 이후 승합차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11인승 미만은 일반 승용차로 분류됐지만 대신 승합차 혜택 중 하나였던 7인승 이상 LPG 차량의 일반 판매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기는 꾸준히 이어졌어요. 또 카렌스같이 개정 이전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 형평성을 위해 2004년까지 관련 규정을 유예해주면서 승합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었죠.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천년을 맞이 2000년에는 소소한 부분 변경을 거친 밀레니엄 카렌스를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과 알루미늄 휠, 난해했던 리어램프의 그래픽을 깔끔하게 수정하고 밀레니엄을 맞이해 새롭게 변경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해 세련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죠. 더 넉넉한 출력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배기량을 키운 2.0L LPG 모델도 이 무렵 추가됐어요. 이듬해에는 상품성을 보강한 뉴 카렌스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외적인 부분에서 이렇다 할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인테리어의 소재를 업그레이드하고 원격 잠금 장치, 앞좌석 열선 시트, 워크스루로는 모자랐는지 국내 최초로 조수석을 아예 180도 회전시켜 뒷좌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적용하는 등 패밀리카로서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실수로 라이트나 실내등을 켜놓고 내리면 일정 시간 뒤에 스스로 꺼져 방전을 막는 배터리 세이버 기능도 깨알 같았죠.
한편 이 바람잘 날 없는 분위기 속에서도 카니발, 카렌스 형제가 묵묵히 판매량을 떠받치고 있는 와중 갑자기 생뚱맞은 RV 라인업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카렌스와 같은 해 출시된 카스타였죠. 부드러운 유선형의 카니발, 카렌스와 달리 당대 고급 세단을 연상케 하는 견고하고 강인한 느낌의 디자인과 승용 감각의 인테리어, 프로토 에어컨 같은 고급 사양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아 차라기에는 디자인도 어색했고 무엇보다 카렌스와 포지션이 완벽하게 겹쳤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이 차는 사실 현대전공이 준비했던 산타모의 후속 모델이었어요. 앞서 짧게 언급했듯 기아차는 카렌스 출시 직전 결국 부도가 나버려 현대차에 인수됐죠. 현대차와 합병한 이후 부실한 기아차의 라인업을 보강한다는 명목하에 몇 개의 모델을 선심 쓰듯 증여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카스타였습니다. 심지어 산타모를 만들던 울산 라인에서 그대로 생산해 기아차로 판매되는 특이한 모델이었죠. 현대전공을 이끌던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의 수장이 되면서 기존 현대전공의 임원진들이 기아차로 대거 자리했고 마치 이삿짐처럼 이 차를 가져갔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어요. 하지만 차가 참 애매했죠. 디자인과 승차감에서는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가격은 비싸면서도 한 지붕 아래 압도적인 가성비를 내세운 카렌스에 비해 돋보이는 장점이 별로 없다 보니 그야말로 꿔다 넣은 보리째로 신세였습니다. 또 후속이라기엔 구형 산타모의 차대와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브랜드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산타모였기 때문에 이 카스타 역시 선대 모델인 산타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고 결국 소수의 오너들만 만족하며 타는 차가 됐죠. 월드컵의 기대감이 감돌던 2002년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내외관 디자인을 크게 개선한 카렌스2가 출시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확실하게 달라졌고 이름에마저 2가 붙었으니 2세대로 거듭난 풀체인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출시 연도만 봐도 짐작되듯 높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습니다. 참고로 1년 앞서 환골탈태한 카니발2 역시 이와 동일한 케이스죠. 그나마 출시 3년 만에 갈아엎은 이 차들은 양심적인 편이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상품성을 강화했던 차들이 꽤 있었습니다. 외관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전작의 친근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어 한층 도시적인 분위기로 거듭났습니다. 직전 모델의 심심한 느낌도 여전했지만 이를 세련된 디자인의 휠과 강렬한 대형 리어램프로 보완한 점도 좋았죠. 콩알만한 경쟁차 레조의 리어램프와 확실하게 대비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입섬을 참고했다는 것을 대놓고 티냈던 C필러 기둥을 삭제하고 쿼터글래스의 면적을 넓히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욱 깔끔해졌어요. 실내 역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한참 뒤에 등장한 K7의 마징가 갑바는 애교로 보이는 가오리 모양의 방패형 센터페시아에서는 어떻게든 신차처럼 보여야 한다는 그들의 강박이 느껴졌습니다. 난해하긴 했지만 의도대로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죠. 최신 라인업에 발맞춰 울긋불긋한 우드그레인 대신 차분한 금속 느낌의 플라스틱 패널로 마감해 외관의 도시적인 느낌도 그대로 반영했어요. 단 설계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실내의 크기와 칼럼식 변속 레버는 직전 모델과 동일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거주성을 제공했고 프로토 에어컨과 후방 감지 센서 등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강화해 상품성을 높였죠.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돼 승객 안전성을 강화한 것도 좋은 부분이었고요. 파워트레인은 이전 모델과 동일한 1.8L LPG 및 가솔린 엔진, 2.0L LPG 엔진에 새로 추가된 2.0L 가솔린, 나중에는 더 넉넉한 토크와 준수한 연비를 제공하는 커먼 레일 디젤 사양까지 무려 5가지나 되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력은 역시 LPG 모델로 여전히 무난한 성능을 제공했지만 구형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소음이 증가하고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등 기화기 방식의 LPG 차라면 고질적으로 겪는 문제를 그대로 답습했죠. 덕분에 새로 추가된 디젤 모델이 돋보였는데요. 산타페 같은 중형 SUV에 쓰인 2.0L D 엔진으로 가벼운 공차 중량과 시너지를 일으켜 LPG 모델보다 더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그에 뒤지지 않는 경제성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강화하면서 배출가스 총량제를 실시, 유해가스를 많이 뿜는 디젤 차들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 카렌스 디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목적 경유 승용차로 따로 분류하던 RV차들을 차량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세단과 동일한 승용차로 분류해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시키거나 아예 판매하는 디젤차의 양 자체를 줄여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이로 인해 갤로퍼나 레토나, 스포티지 같은 구형 디젤 모델들이 이 시기 우르르 단종됐어요. 당연히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하는 RV 판매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제조사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는 다목적 경유 승용차 중에서 원래라면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어야 하는 9인승 미만 차량, 그 중에서도 보디온 프레임 설계나 사륜 구동 또는 험로 탈출에 도움을 주는 차동 제한 장치 등이 기본 장착된 차량, 즉 SUV에 한해 기준을 완화해줬습니다. 1세대 산타페나 투싼 같은 모노코크 도시명 SUV 중 전륜 구동 모델에 한해 LSD가 들어가 있었던 이유예요. 커트라인이 낮아졌음에도 안타깝게 카렌스2 디젤은 해당 사항이 없었죠. 하지만 나름의 수요를 확보했던 디젤을 이대로 접기에 아까웠던 기아차는 카렌스의 지상고를 슬쩍 높이고 LSD를 장착, 아예 차명까지 바꿔 다른 모델인 양 판매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게 되는데, 그 차가 바로 엑스트랙입니다. 그래도 투톤 범퍼와 클리어 타입 램프를 적용해 외관을 좀 더 터프하게 꾸며 나름 크로스오버 분위기를 풍기는 성의를 보였고, 은근한 수요를 확보해 2세대 모델이 투입되기 직전까지 판매됐어요. 한편 2005년부터는 이 유명무실한 법이 다시금 개정되면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정을 충족시키면 차종에 관계없이 디젤 엔진을 탑재할 수 있게 됐죠. 덕분에 후속에서는 다시금 디젤 라인업을 부활시킬 수 있었습니다. 1세대 카렌스는 출시 직후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고, 앞서 출시된 중형 미니밴 카니발과 함께 제2의 봉고 신화로 불리며 기아차를 RV 전문 메이커로 우뚝 세운 모델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신차에게 있어 치명적인 국가적 경제난 시기에 출시됐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저렴한 유지비, 뛰어난 실용성이라는 삼박자가 빛을 발해 오히려 위기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죠. 초기 모델은 출시 2달 만에 무려 6만 대가 넘는 계약 대수를 달성. 그 폭발적인 인기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해 출시 직후부터 모델 체인지가 이뤄지기 직전까지 무려 42개월 동안 만성적인 공급 부족 사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당초 월 5,000대 규모로 캐파를 잡았다고 하는데, 잔업에 특근까지 해가며 쉬지 않고 찍어내도 주문이 계속 밀려있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참 꿈같은 성과를 이뤄냈죠. 우리 집 혹은 친구네 차 중에는 무조건 카렌스가 한 대씩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이 유러피언 MPV를 표방한 데올 레조가 등장해 한때 월 판매 1만 대를 넘기기도 하는 등 강력한 경쟁차로 급부상했지만 카렌스의 인기는 여전했어요. 이후 현대차의 라비타, 쌍용 로디우스 등 다양한 차급의 MPV들이 시장에 속속 등장했고, 그야말로 국산 MPV의 전성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MPV만 늘어난 건 아니었죠. 산타페를 시작으로 도시명 SUV를 표방한 차량들이 잇따라 참전하면서 순식간에 RV 시장 전체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대체재가 많아지면서 후기형 카렌스2는 전작만큼의 인기를 끌진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판매량을 이어갔고 후속 모델이 등장하는데 훌륭한 발판이 됐어요. 특히 이 모델부터 탑재된 디젤 사양이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 위에 심심찮게 보이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시기 대부분의 국산차가 공유하는 고질적인 차체 부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특히 엑스트랙을 비롯한 디젤 모델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조기 폐차 및 운행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06년 북미 시카고 모터쇼에 양산형 기반의 쇼카 멀티 S를 예고편으로 내놓은 기아차는 같은 해 봄 모든 면에서 새로워진 카렌스의 2세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SUV와 MPV의 구분이 명확치 않던 시절 다목적 차량, 즉 RV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분류하곤 했죠. 이후 SUV와 도시명 크로스오버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아차는 그 인기에 편성하기 위해 이 차를 CUV, SUV 스타일을 가미한 도시명 크로스오버로 내세웠는데 아무도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위 봉고차 느낌을 만들어내는 미니밴 특유의 1.5박스 세미버니 스타일이 아닌 전작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승용차의 2박스 스타일을 유지한 것. 17인치에 달하는 거대한 휠과 리어 디퓨저 등 터프한 느낌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SUV 스포티지나 소렌토보다는 세단 로체가 먼저 떠오르는 순둥한 얼굴의 낮은 차체로 1세대의 무난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련미가 돋보였고 눈길을 사로잡는 유채색 컬러를 주력으로 내세워 존재감을 끌어올렸던 것도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강렬한 보라색의 뉴카렌스와 파핀 현준이 출연한 이 런칭 CF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무엇보다 덩치가 더욱 커졌죠. 세피아의 소형차 플랫폼을 늘려 만들었던 선대 모델과 달리 중형차 로체에 쓰인 차세대 중형 플랫폼을 적용, 거주성과 안정성을 크게 개선해 상품성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빵빵하게 바람을 채워 넣은 듯 이번에도 곡선을 주로 사용해 차가 통통해 보이게 디자인한 것도 한몫했고요.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뒷모습은 10수년이 지난 지금 봐도 어색함이 전혀 없죠. 토요타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았는지 테일램프 상단을 트렁크 패널에 맞게 꺾은 부분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를 연상케 했어요. 다만 컨셉트카 멀티-S의 전면부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해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수출용 모델에 반해 내수형은 마치 마우스피스를 낀 듯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전면 범퍼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관의 세련된 분위기는 실내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4개의 원형 에어벤트를 포인트로 한 안정적인 좌우 대칭 레이아웃, 완만하게 휘어있는 센터 페시아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사이 탑승객 안전 규정이 강화되어 워크스루의 중요성이 희석되면서 전작의 칼럼식 변속 레버는 다시금 플로어 타입으로 변경됐지만 최대한 센터 페시아에 가깝게 설계해 MPV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비어있던 중앙 통로에도 실용적인 콘솔 박스와 컵홀더가 들어섰죠. 여기에 6매 CD 체인저와 JBL 프리미엄 사운드, 6.5인치 DVD 내비게이션,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옵션으로 장비하는 등 당대 중형 세단에 뒤지지 않는 고급 편의 및 안전 사양으로 무장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위 모델인 GLX 등급까지 사이드 커튼도 아니고 조수석 에어백을 옵션으로 빼놓은 건 좀 치사하네요. 특히 이 시기 애프터마켓 제품들의 기술력이 크게 좋아지면서 아예 차종별로 전용 마감재를 제작, 순정보다 더 순정 같은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을 많이들 장착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밖에 곳곳에 마련된 수납 공간, 늘어난 전과 휠 베이스로 뒷좌석 거주성도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2열과 3열 승객을 위한 전용 에어벤트를 제공했고 유리창이 면적이 큼직해 개방감도 훌륭했어요. 차가 커진 만큼 3열 거주성도 이전 모델에 비해 좋아졌죠. 성인이 타기엔 여전히 비좁았지만 2열 승객이 레그룸을 조금만 양보하면 체구가 작은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충분히 탈만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렁크도 더욱 넉넉해졌는데 깔끔하게 수납되는 3열 시트만 접어놔도 웬만한 중형 SUV 부럽지 않은 짐 공간을 제공했어요. 다만 2열은 등받이를 접어도 약간의 경사가 있어 큰 짐을 자주 싣거나 차박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고 따로 평탄화 작업을 하시는 오너들도 있었죠. 앞좌석 등받이를 뒤로 눕혀 발을 쭉 뻗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평탄하니까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서 자면 다음날 허리 부러져요. 다만 이는 뒷좌석 하부에 LPG 본배를 넣어야 하는 내수형 LPI 모델에만 국한된 문제로 디젤 및 가솔린 사양은 전작처럼 2열에 방석을 들어올릴 수 있는 더블 폴딩 시트를 장착, 완전히 평평한 적재 공간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중형 세단 로체와 공유하는 4기통 2.0L 세타 LPI와 D 디젤 엔진 두 가지 사양으로 각각 5단 및 6단 수동, 4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됐습니다. 주력인 LPI 사양은 기화기 방식을 사용하던 전작과 달리 별도의 기화 과정 없이 액체 상태의 연료를 간접 분사하는 기술이 적용돼 출력과 반응 속도는 물론 연비까지 개선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쾌한 주행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커진 덩치에 맞는 무난한 힘을 제공했고 무엇보다 겨울철 시동 불량 같은 과거 LPG 차들의 고질적인 불편이 해소됐다는 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디젤 모델 역시 VGT 기술을 적용, 출력과 토크, 효율까지 이전 X트랙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더 넉넉한 파워를 원했던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죠. 또 로체의 중형 플랫폼을 활용한 덕분에 그동안 높아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 부분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단에 가까운 낮은 전고는 이 차를 그들이 원하는 CUV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비슷한 체급의 SUV에 비해 무게중심이 낮아 일상 주행 시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이후 2008년 연식 변경 모델부터는 디젤 사양에만 옵션으로 제공하던 전자식 자세 제어 장치 VDC를 LPI 모델까지 확대 적용했죠. 2008년에는 소비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전면 범퍼 디자인을 수출 사양과 동일하게 수정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뉴 페이스 카렌스를 출시했습니다. 범퍼의 개구기만 뺐는데도 인상이 아주 깔끔해졌죠. 이외 디자인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드디어 조수석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고 더욱 편리한 음악 감상이 가능한 aux 및 USB 포트를 추가, 과도하게 비쌌던 기존의 DVD 내비게이션을 100만원대 저렴한 액추얼 DMB 내비게이션으로 대체하는 등 각종 사양을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파워트레인도 개선해 직전 모델 대비 출력을 소폭 끌어올렸어요. 이후 2010년형 모델부터는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지 못해 디젤 라인업을 단종, 동배기량의 세타 가솔린 모델을 대신 투입했습니다. 다만 주력인 LPI 모델과 비교해도 경제성과 파워 부분에서 나름 메리트가 있었던 디젤 모델과 달리 이 가솔린 모델은 뚜렷한 장점이 없었고 당연하게도 판매량 역시 저조했습니다. 어차피 몇 대 안 팔릴 거 수출용 V6 엔진이라도 넣어줬으면 나름 만족스러운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 모델부터 블랙 포인트를 더한 휠과 헤드램프에 호박색 리플렉터를 추가해 꽤나 신선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이 시기 현대기아차에 폭넓게 적용됐던 후방 카메라 품은 이 다기능 룸미러도 신기한 아이템이었고요. 2세대 카렌스는 전작의 인기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이번에도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에 탄생해 오로지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춰 주행 품질과 안전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선대 모델에 비해 그동안 높아진 패밀리카의 기준과 발을 맞춘 눈에 띄게 좋아진 상품성이 돋보이는 모델이었죠. 여전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적당한 크기로 어느 누가 타더라도 만족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가성비도 확실하게 챙겼죠. 특히 주력인 LPI 사양은 연 수만 킬로미터도 거뜬한 택시에 쓰이는 안정적인 품질의 파워트레인, 이는 곧 유지관리와 정비 부분에서도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웬만한 경정비는 택시 복지 정비소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었고 지천에 널려있는 부품과 저렴한 부품값은 덤이었어요. 특히 현대 트라제 XG, 오랫동안 티격태격했던 GM 대우 레조가 후속 없이 단종됨에 따라 한동안 이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로 경쟁차가 없는 평화를 누리기도 했죠. 세상을 바꾸려고든 힘부터 기르세요. 하지만 2011년 나비 넥타이를 맨 이 모델이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이 평화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미 신차로서의 수명을 다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세련된 스타일과 쉐보레 브랜드의 신선함으로 무장한 올란도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도 기화기 방식을 쓴 올란도와 달리 LPI 방식의 장점이 돋보였고 당시부터 LPG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기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적지만 꾸준한 수요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카렌스 이름을 그대로 쓰는 유럽과 함께 북미를 비롯한 대륙 시장에도 론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 가성비 좋은 컴팩트 MPV로 호평받긴 했지만 이 세그먼트 자체가 인기가 없다 보니 새로운 시장에서만큼은 큰 인기를 끌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2세대 모델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만 도합 42만여 대라는 준수한 성과를 달성했어요. 한편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문제들도 있었죠. 신형이 되었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시기 국산차들의 고질적인 차체 부식 문제, 그 중에서도 주력인 LPI 모델의 경우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LPG 본배가 하부 철판과 함께 부식되어 심한 경우 가스가 새어나오기도 하는 등 경우에 따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운행 중이시거나 중고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란도의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던 2013년, 기아는 야심차게 준비한 카렌스의 3세대 모델을 투입했습니다. 최신 패밀리 룩을 적용해 날카로우면서도 익살스러운 인상으로 꾸며진 전면부, LED 면발광을 더해 고급스럽게 마무리한 후면부는 물론 스포티한 디자인의 대형 알루미늄 휠과 과감하게 눕힌 A필러, 극단적으로 줄인 리어 오버행으로 미니밴이라기보다는 스타일리시한 해치백에 가까운 생김새였죠. 이후 등장한 올류 카니발을 그대로 줄여놓은 듯한 생김새라 그런지 육안상으로 좀 작아 보였는데요. 이 작아 보이는 디자인, 기분 탓이 아니었죠. 실제로 휠베이스를 제외한 크기가 전작 대비 작아졌어요. 이 3세대 카렌스는 앞서 북미 시장에서의 부진한 성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PV가 환영받는 유럽 시장에 집중해 개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차체에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제공하는 B세그먼트급 소형 MPV가 인기를 끄는 트렌드에 맞춰 다시금 플랫폼을 소형화하는 과감한 결정을 한 건데요.
신차가 나올 때마다 점점 커지는 것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에게 외려 작아진 신차는 참 어색하게도 느껴졌습니다. 늘 같은 가격에 큰 덩치를 제공했던 해자로운 카렌스였기에 그 분위기가 더 싸늘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작은 차체에서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디자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렸죠. 나름 확실한 투박스 디자인을 유지했던 2세대 모델과 달리 전면 유리창을 최대한 앞으로 배치하는 캡포워드 설계로 보닛이 짧아지면서 얼떨결에 1.5박스 미니밴 체형을 갖게 됐습니다. 실내 면적과 개방감을 키울 수 있고 공기 저항, 차가 스포티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디자인이지만 작은 차일수록 차가 짧아 보인다는 부작용이 있죠. 비슷한 케이스로 스파크로 오해받곤 하는 어떤 전기차가 떠오르네요. 무엇보다 강한 선과 면을 앞세워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나와 내 가족을 거뜬히 지켜줄 것 같아 보이는 경쟁차 올란도에 비해 수치에 비해 작아 보이는 디자인, 설치류 같은 생김새로 전작보다도 가벼워 보인다, 빈약해 보인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내 역시 승용 감각이 두드러졌습니다. 좌우로 길게 펼쳐진 두 개의 패널로 입체감을 더한 대시보드, 기어레버는 아예 보편적인 위치까지 내려와 이제는 소형 크로스오버나 세단의 실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모양새였죠. 또 어두운 플라스틱과 우레탄, 금속 느낌의 내장재, 기아차의 브랜드 컬러인 붉은색 조명으로 꾸며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전작의 고리타분한 느낌을 걷어냈어요. 겉에서 짐작했듯 쭉 뻗은 앞유리로 전방 시야가 상당히 쾌적했고 A필러의 쪽창은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줬습니다. 이 널찍한 유리창을 커버하기 위해 와이퍼암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텐덤 방식이 아닌 국산차에서는 보기 드문 대항형 와이퍼가 장착된 것도 독특했죠. 여기에 버튼 시동 스마트키, 스티어링 휠 열선, 앞좌석 통풍 시트 같은 한국인이 사랑에 맞이하는 편의 기능과 함께 후방 카메라를 포함한 8인치 내비게이션에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온도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유보를 더한 것도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비록 차는 작아졌어도 거주성과 실용성만큼은 뒷값을 충실하게 했죠. 편안한 2열 시트, 제대로 된 암레스트를 갖췄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송풍구와 열선 시트, 심지어 고급 중형차에나 가야 있는 측면 커튼까지 챙겨 여전히 가족과 함께하기에 부족함 없는 뒷좌석 공간을 제공했어요. 작은 차체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거대한 파노라마 선루프도 경쟁차들이 우세한 부분이었죠. 이 밖에 2열 바닥, 트렁크 하단 같은 곳곳의 빈 공간들을 재치있게 활용해 꽤나 실용적인 수납 공간을 조성했고 이번에도 등받이 부분에 경사는 있었지만 시트를 모두 접으면 차급 이상의 광활한 적재 공간이 펼쳐지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7인승만 판매해왔던 이전과 달리 기본 5인승, 3열 시트는 옵션으로 변경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죠. 파워트레인은 모두 최신 사양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주력인 4기통 2.0L LPI 엔진은 신형 누우 엔진으로, 오래전 단종됐던 디젤은 현대기아 중형차 라인업에 두루 쓰이던 1.7L U2 엔진으로 부활했어요. 변속기는 6단 수동 및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됐죠. 두 모델 다 무난한 힘을 제공했고 소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주행 감각도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둔중한 느낌이 있었던 전작에 비해 코너링이 깔끔해졌고 고속 주행도 의외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시기 기아차 라인업에 폭넓게 적용된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 CMDPS의 이질적인 조향 질감, 특히 대대로 내려오던 후륜 독립형 서스펜션을 일체형 토션빔 서스펜션으로 갈아치운 것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는 힘들었습니다. 이후 2015년 하반기 출시된 2016년형 모델부터는 그 사이 엄격해진 유로6 배출가스 기준에 대응한 개선형 디젤 엔진, 그리고 기존의 토크 컨버터 6단 자동 변속기를 건식 7단 DCT로 변경했습니다. 덕분에 가속 성능과 효율이 개선돼 장거리 및 고속 주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알맞는 파워트레인을 갖추게 됐습니다만, DCT 이게 참... 2016년 하반기에는 내외관 디자인과 편의 장비를 개선해 상품성을 보강한 더 뉴 카렌스가 출시됐습니다. 송곳니를 연상시켰던 범퍼와 안기등 디자인을 수정했고 크기를 키워 헤드램프와 하나가 된 라디에이터 그릴, 새로운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을 적용해 꽤나 공격적인 인상으로 거듭난 것이 특징이었죠. 뒷모습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했지만 범퍼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를 덧대 전면부의 터프한 이미지를 끌어왔습니다. 직전 모델보다 조금 멋스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소형차처럼 보이는 짜리몽땅한 차체, 비대해 보이는 헤드램프의 크기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그대로였지만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실내 역시 큰 변화는 없었지만 기존 4개였던 트림을 2가지로 간소화했고 통풍 시트, 뒷좌석 측면 커튼 등 최고급 트림에만 제공되던 옵션을 패키지로 묶어 하위 모델에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나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최신 사양을 탑재해 트렌드에 발맞춘 것도 좋은 부분이었죠. 끝물인 2018년부터는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7L 디젤 사양이 빠졌고 주력인 2.0 LPI 사양만 판매를 이어가다 지난 2018년을 끝으로 아쉽게도 후속 없이 단종됐습니다. 이 세대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신형 3세대 카렌스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확인한 결과물은 실망스러웠어요. 준중형 크루즈의 플랫폼을 쓴 경쟁차 올란도를 지나치게 의식한 걸까요? 전작의 중형 플랫폼에서 다시금 소형차 플랫폼으로 회귀한 것이 가장 큰 페인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배가리에서 나온 거냐고요? 여기에 차가 작아졌다고 가격까지 작아진 것은 아니었죠. 물론 사양면에서 전작 대비 크게 좋아지긴 했지만 이미 겉모습부터 실망한 소비자들은 내부를 들여다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LPG 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카렌스의 유일한 강점마저 희석됐어요. 없어서 못 사는 차였던 카렌스가 있어도 안 사는 차로 전락해버렸고 매월 500대 미만으로 판매되는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해외 시장에서는 그럭저럭 판매되어 도합 21만여 대가 판매됐지만 이는 전작에 비해 반토막난 수치였어요. 결국 현대기아차 라인업 중에서 판매 기간 동안 쉐보레를 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라인업이라는 치욕과 함께 장장 20여 년에 걸친 국내 시장에서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어 시장의 지배자가 된 올란도는 노를 젓나 싶었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죠?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쉐보레의 실책에 졸지에 국산 컴팩트 MPV 시장이 텅 비어버렸고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BMW에서 나온 카렌스를 대신 구입. 이후 2021년 단종됐던 카렌스가 드디어 4세대로 부활했습니다.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오퍼진 유나이티드를 테마로 날렵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뽐냈고 실내도 앰비언트 라이트, 10.2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누가 기아차 아니랄까봐 유광 플라스틱 패널을 폭넓게 적용해 외관의 스포티한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심지어 스티어링 휠도 D컷이에요. 특히 공간이 강점이었죠. 카렌스라는 이름에 기대하는 만큼 거대한 트렁크, 이제는 성인이 타도 무리 없는 3열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대신 찰칵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체를 퉁퉁 불리다 보니 비율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죠. 이 밖에 8개 스피커의 보스 사운드 시스템, 뒷좌석 승객을 위한 공기청정기 등 각종 편의 장비가 돋보였고 1.5 자연흡기 및 터보 가솔린 엔진과 1.5리터 디젤 엔진 등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파워트레인까지 갖췄습니다. 다만 이 모델은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을 위해 개발된 모델로 전량 해외 시장에서만 판매됐고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죠. SUV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 컴팩트 MPV 시장을 잠식해버린 국내를 비롯한 주요 시장과는 달리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선호하는 개도국 전략 모델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제품이 잘 나왔는지 출시 1년 만에 인도에서만 누적 7만 대가량 판매되는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컴팩트 MPV 카렌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름 역사도 있고 카니발과 함께 기아 브랜드에도 꽤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 사실 이렇게 허무하게 단종될 줄은 몰랐어요.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반갑기도 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 멀리 인도에서나마 카렌스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어서 위안이 되네요. 박터지게 경쟁하던 쉐보레 올란도까지 단종되면서 카니발과 스타리아 단 2차종으로 압축된 국내 MPV 시장, 더 이상 어떠한 MPV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준수한 실내 공간을 갖춘 MPV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자는 SUV를 사면 된다고 하는데 참 팔자 좋은 소리죠. 나름 온전한 3열을 갖춘 차를 타려면 최소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중형 SUV를 선택해야 하거나 아예 카니발 스타리아 같은 대형 MPV로 가야 되는데 가격이건 사이즈건 참 부담스럽죠.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의 컴팩트 MPV보다 이 모델들을 파는 게 더 이득일 테니 앞으로도 출시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KG 모빌리티든 르노코리아든 이 빈자리를 낼름 가져가도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없었던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SUV와는 또 다른 매력과 상품성,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들인 만큼 전기차로라도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보다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